전통적으로 중국이 계속 우리를 속국으로 이렇게 대해왔고 우리는 중국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개항 이후 서양 여러 나라와 조약을 채우라고 계속 세계로 진출해 나가는 이러한 기류를 확대하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다 평등한 관계인데 우리는 중국에 속국이 돼가지고 계속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미국에 사전을 보냈을 때도 청나라가 공관에 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청나라 공사가 인솔을 된 대로 따라다니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 공사를 만나러 갈 때는 청나라 공사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가야 된다. 이걸 흔히 영약삼단이라고 이제 그 중국에서 단서를 붙인 건데 이건 나라로서 이게 말이 안 되죠.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천국에서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세계 모든 나라와 동등하게 조약을 체결했는데 청나라에게만 계속 사절을 보내. 그러니까 청나라는 다른 나라와 대등한 관계인데 우리도 다른 나라와 대등한 관계인데 청나라와 우리 관계는 불평등한 관계 아니에요. 참 이거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머리 아파했을까. 일일이 중국에 또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관계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그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도 얘기를 했고 원래 그 사상적으로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뭐 지구는 둥글고 중국이 중심이 아니라 돌아가면 우리도 중심이 될 수 있다. 지구 위 돌려보면은 그런 사고가 싹 트기 시작했고 점점 싹 터와가지고 결국은 기회를 잡은 것이 청일전쟁. 청일전쟁 때 어떻게 했느냐.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청일과 강화 조약을 맺죠. 그 제1조에 청국은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한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영량의 배상금을 청국이 확보해가고 대만, 요동반도, 팽오도를 확보해가고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제1조 그 중에서도 상징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상징적으로 조선은 청국으로부터 자주 독립했다라고 일본이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청국이 지난 500년 동안 조선이 지난 500년 동안 중국에 4대 정오를 해왔는데 우리 덕분에 독립국가가 됐다. 청국의 구속으로도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을 위해서 일으킨 의로운 전쟁이다. 그래서 의전이라고 이제 표방을 했어요. 좋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의 상황은 뭐예요? 청국이 물러나고 나서 조선은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2조에서 이영량의 배선군과 요동반도 할영하고 대만 할영하고 팽오열도 할영하고 그런데 농민봉기가 일어나서 청일전쟁에 기화가 됐는데 발화가 됐는데 농민 초토화됐죠. 농민군 그 초토화 시킨다고 해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을 완전히 일본군이 장악했어요. 궁궐로 쳐들어갔어요. 고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대신들도 다 포로했어요. 그때 대원군도 마찬가지야. 대원군을 앞장 세우니까 자꾸 대원군과 명성황후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고종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대원군이 그 당시에 나이가 70이 한참 넘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뼈만 남은 할아버지를 잡아다가 앞장 세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용을 한 건데 2번이나 이용을 해요. 명성황후 시해 당할 때도 또 이용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청국이 조선을 속국으로 이렇게 삼았지만은 나라를 집어삼키진 않았어. 그런데 일본이 의전을 일으켜서 조선을 청국으로부터 자주 독립시켰다고 했지만 사실은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공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른바 학계에서 흔히 얘기하는 보국화 정책이에요. 보국화라는 게 뭐예요? 조선을 일본의 보호 대상국으로 만든다. 그게 뭐야? 식민지화 한다는 얘기죠. 말이 보호국이지. 왜 보호해주는 거야?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나라니까 보호해준다. 이게 뭐야? 이런 게 바로 식민사관이고 침략사관이죠. 식민지화 하려고 한다? 침략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해. 보호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도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그 대응 세력으로서 러시아와 손잡고 일본을 뭐 어떻게 좀 배제하자. 그게 어려웠죠. 이제 그 일본이 청일전쟁을 통해서 여러 이제 그 확보하고 한반도를 장악했는데 사실 우리가 새로운 대한제국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국제관계 구도 때문이에요. 그거는
뭐 친일파, 친러파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은 조선을 확실하게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조선의 군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 그래요? 자기 개인의 안위도 아니지만 나라가 이게 운명이 조상대대로 물려준 나라 운명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에 다 구원 요청했어요. 아무도 안 받아줘. 유일하게 받아주는 나라는 러시아. 왜? 러시아는 1891년부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착공하고 있었어요. 요 TSR. 그 다음에 여기요 만주 횡단철도 있죠, 여기. 근데 요 철도를 1891년에 착공해가지고 여기 아무르강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본선. 그 다음에 요게 만주 횡단철도.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여순까지 하얼빈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동아시아로 진출해 오는데 일본이 다른 데도 아닌 여기 요동반도를 여기다 교두보로 확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본의 목표가 한반도 정도 차지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만주까지. 결국은 만주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 시베리아 횡단철도 완공도 못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공되지 못하면 러시아가 그 많은 차관을 빌려서 아시아로 진출해 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끊어지면 러시아는 갈 데가 없죠. 유럽에서는 프랑스, 영국, 독일의 패권에 의해서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시아로 진출해 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가 개입을 해서 상국간섭이 이루어지고 상국간섭의 요점은 뭐야? 요동반도에서 일본군 철수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청나라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또 하나 요구 조건이 있어요. 한반도에서 일본 마음대로 조선을 요리하지 말라 하는 그게 상국간섭의 핵심 내용이에요. 조선의 자주 독립도 함부로 위해하지 말라 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그 복잡한 내막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때 조선 궁정에서 거의 일본에 의해서 숨 넘어가고 조선이 완전히 보호국가, 그 식민지화가 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사회생을 했다고 해서 러시아 공사, 미국 공사, 영국 공사의 협조하에 고종과 명성황후가 그동안 조선 보호국가 정책을 취해오던 일본 공사한테 대들었어요. 그 일본 공사가 바로 이노우에 가오르인데 이노우에 가오르는 근대 일본의 3거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야마가타 아리토모.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청일전쟁, 런시전쟁 전시를 총지휘한 총대장이고 이 이노우에 가오루는 이토 히로부미와 사동관입니다. 6살 위야 이토 히로부미보다는 영국의 유학을 같이 왔어요. 일본의 재정, 외무, 내정을 다 장악하고 이끌어온 사람. 그리고 핵심 3거두 중에 한 사람인데 조선공사는 격이 굉장히 낮잖아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왔어. 와가지고 뭐야? 이토 히로부미가 10년 뒤에 하던 통감 역할을 청일전쟁 직후에 조선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고종과 왕후가 일본 공사가 그 행위하던 걸 갖다가 제동을 거니까 조선 식민지화 기도가 좌절이 되죠. 그래서 이노우에가 일본에 돌아가가지고 후임자를 보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명성황후 시하고. 그리고 고종은 이제는 뭐 궁중에 연금돼가지고 대원군도 고종도 대신들도 다 포로나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고 이 러시아 공사관,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 왜 정동을 가끔 답사를 자주 가느냐 하면 다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러시아 공사관인데 그 당시에 러시아 공사 베베르. 베베르는 러시아의 정책에 따라서 조선 궁정에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을 했고 청나라가 폭력적이고 일본이 폭력적이었다면 베베르 공사는 굉장히 유연하게. 그래서 이제 고종의 호감을 많이 샀고 또 일본은 집어삼키려고 그러고 청나라는 간섭하고 근데 영미 프랑스 같은 데는 뭔가 차관을 요청해도 도와주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와 손잡을 수밖에 없었죠. 러시아는 거문도 사건 이래 해양으로 진출해 오는 게 어려우니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동아시아로 진출해 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공되려면 만주가 안정이 돼야 되고 한반도도 현상 유지가 돼야 돼. 그게 기본 러시아의 그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양국의 이해가 맞아가지고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어떻게 하면 부동항을 확보할 수 있을까? 조선 고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군사도 양성하고 재정 차관도 빌려서 내정 계획에 도움이 될까? 결국 이랬기 때문에 아관판차까지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그 가까운 이란 관계. 그러니까 한러 관계에서는 역사상 최고로 가까운 때죠. 자, 그래서 여기 갔다가 피신을 해갔는데 고종의 입장이나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고 이거 나라가 이게 아무리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더라도 이렇게 가야 됐느냐. 근데 고종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명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남의 나라 공사원을 피신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독립신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전국의 일생들이 당장 돌아와서 자주독립 선언하고 우리의 국가 채무를 살리고 뭐 나라를 갖다가 반석에 올려놓으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근데 당장 돌아오면은 독립신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당장 돌아오면 누가 고종의 신변을 보호하느냐. 대책도 없이 그런 주장만 해가지고 무슨 해결을 하느냐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근데 이때 민영한 특사를 러시아 보내가지고 바로 군사교관을 요청하고 러시아 군사가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 서울에 와서 우리나라 궁궐용병 800명을 양성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러시아 공사원에 있을 때 민영한 특사를 러시아에 보내서 니콜라이 2세가 황제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냈는데 거기에는 천국의 이용장도 오고 일본의 야마가 따레토모도 오고 미국, 영국 전 세계 27개인가 그 나라들이 다 와서 참석을 해요. 우리나라 사전은 이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때 민영원 선생 아직 단발을 안 했어요. 이렇게 갔는데 가서 러시아한테 지원을 요청한 건 결국 고종이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대책, 군사교관 요청한 거하고 그 다음에 재정차관. 왜? 일본한테 빚도 지고 여러 가지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정 계획을 해야 되는데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차관을 빌려서 이렇게 쓰고 그러던 시대인데 그때 이미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원해 줄 나라는 없고 러시아조차도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민영환이 이때 한 얘기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나라는 망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때는 아무도 없다. 이런 심정, 얼굴이 심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종 시대에 청일전쟁 이후 갑신정변 이후 최고로 고종이 신임하고 모든 일을 갖다 이렇게 시키면서 죽도록 고생시킨 그 신하가 바로 민영환입니다. 민영환은 나중에 자결을 하죠. 정말 충직한 그 최후의 자결 장면도 일본 사무라이도 흉내내기 어려운 그 자결하는 장면.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정말 애국자의 전범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가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내잖아요. 박영만 선생이 가져갔는데 그 낼 때 책 카바에 그 속표지에 사진이 몇 장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진은 민영환 선생이 자결하고 나서 그 혈죽이라는 게 있죠. 그 서재에 있는 그 마루에서 솟아오른 그 배경으로 민영환 선생 사진이 요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민영환 선생 사진 하나하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인물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 사진일까? 명성황후로 알려진 사진입니다. 한복을 입었어요. 민영환이 그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찬이라든지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교류가 많았어요. 근데 이거 책을 낼 때 거기에 실은 거는 혹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입수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명성황후 사진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많은데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진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여러 기록에 나와요. 어쨌든 거기에 두 장의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명성황후가
일본한테 참사를 당해서 이제 그 시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통 보기에는 그냥 뭐 현대에도 여러 가지 찌라시급이 난무해가지고 뭐 별일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없었던 얘기. 미국의 외교 문서, 영국 측 외교 문서, 미국 측이 제일 가장 잘 나와요. 또 주일 미국 공사관 기록이나 영국 공사관 기록 같은데 보면은 그 구도가 잘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청일의 경쟁에 의해서 우리가 그 구속하였고, 청일전쟁 이후에는 이제는 러시아와 일본의 싸움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그냥 계속 이게 그냥 견제받는 게 아니라 군사와 외교와 내정, 재정, 고정의 인사까지도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내막을 모르면 그냥 놀고 앉아서 세월 그저 궁중에서 이제 풍악이나 울리고 놀다가 그냥 나라 망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한가한 데가 아니고 성실하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전통시대 조선왕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찌라시가 난무해가지고 조선 궁중의 역사를 정말 그 삼류 소설처럼 만들어 놓는 게 심하게 얘기하면 드라마라든지 소설류가 많아요. 우리 100년 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요즘도 아마 희화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현대사에도.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길을 모색했느냐. 민용환 같은 사람이 남긴 기록이라든지 그때 해외 유학을 갔다 오고 궁정 내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뭘 좀 볼 수 있는 사람은 윤치호 같은 사람이. 그 기록을 남겨보면은 기록을 들여다보면은 기가 막히죠. 근데 지방에 있는 유생이나 의병들이나 아니면 지방에 어떤 작가들이 남겨놓은 거 보면은 그 소설도 있고 도대체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게 너무, 왜냐하면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걸 실은 거니까. 근데 원래 이러한 그 지방의 어떤 떠도는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찌라시급이 더 인기가 있어요. 요즘 현대도 마찬가지. 사람이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그건 당연한 거고, 사람이 개를 물었다면 그건 빅뉴스가 돼가지고 막 퍼져요. 있거나 말거나 한 거. 요즘 그런 걸 보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이 아유 참 어디서 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얘기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결국 고종은 환궁을 했고, 악원 파천 당시엔 독립문 건립운동을 하고 독립신문을 발간했어요. 그 다음에 독립공원을 조성하는, 사실은 차주독립이라고 하는 구호, 독립신문 발간을 통해서 내외 정세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해외에도 우리 걸 알린다 하는 그런 취지, 모든 거 근대화는 고종이나 그 이전의 명성황후도 마찬가지고 대신들도 마찬가지로 같아요. 그걸 반대하고 오히려 지방에 있던 유생들은 아직 그 새로운 문물 가치를 모르니까 그랬고, 또 그걸 방해하는 건, 신문 발간 방해한 거는 일본이 많이 방해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뚫고서 이제 이렇게 했죠. 자, 이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협회를 조직해서 그때 많이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배제학당 같은 데서 이제 교육을 시키잖아요. 배제학당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때 애국가가 많이 등장합니다. 결국 그래서 윤치호 선생이, 또 안창호 선생 얘기도 나오는데, 뭐 어떻든 윤치호 선생이 1904년인가 그 유족에게 남긴 게 있어요. 거기에 친필로 쓴 거에 보면은 애국가 가사 그대로.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온 잡지에 보면은 애국가 가사 윤서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나중에 오늘날의 이제 애국가가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작사자는 윤치호. 그 다음에 초기에 이제 작곡은 우리 쪽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올드랭 사인에 맞춰서 불렀죠. 이 올드랭 사인에 맞춰서, 곡에 맞춰서 부른 이거는 나중에 보면은 대한민국 임정부에서도 그러고 독립군들도 부르고 한참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안희태 선생이 이거 우리가 곡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했죠. 독립문과 관련 있는 노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국가가 정말, 그러니까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애국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라에서 공인된 애국가가 아니라 학생들이 짓고 그 선교사들 짓고 우리 지식인들도 짓고 많은 사람들이 져서
아주 수많은 애국가가 등장을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중에서도 정선되고 정선돼가지고 이 가사가 오늘날 애국가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독립문이 건립운동이 일어나고 또 독립협회가 활동을 하고 하면서 자주독립, 자강개혁, 자유민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부 사이드에서 이때 추진한 것이 바로 고종의 황제주기와 대한제국 선포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1990년대까지 우리 교과서나 역사부대에 제대로 안 올라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당시 그 정도 지나서야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막 이렇게 뭐 두르고 다니고 나라의 무궁화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이라는 국호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이든지 무궁화든지 태극기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엄숙한 무슨 행사할 때나 하지 그렇게 자랑스럽게 명랑하게 밝게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2002년도 월드컵 당시 이제 대한민국 짝짝짝짝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뭐냐 에어에서 묻고 그 각국에 가 있는 뭐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고 공관에서 연락이 오고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전문가들한테도 연락이 와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뜻이 뭐냐 그러다가 민국은 아는데 대한이라는 의미 대한민국 위정부에서 유래했다. 대한민국 위정부의 대한은 어디서 유래했느냐 그러다가 이제 대한제국까지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한은 뭐냐 마한진한 변한 사만까지 이걸 통합한 그리고 그 중에 크게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담아서 대한이라고 이제 낙찰을 시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 조치를 취하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뭘까? 주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일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청일전쟁이 일어서 나라가 완전히 곤두박질 쳤죠. 그 약간 러시아가 상국간섭하면서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해서 경회로에서 마지막 연회까지 열었어요. 우리 이제 독립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열국 외교관들 다 초치해가지고 정부 대신 모아가지고 경회로에서 우리는 이제 자주독립국이 되는 것 같다. 우리 축하해주고 우리에게도 도움을 달라. 해가지고 연회를 명성하고도 있었고 고종도 있었고 정부 대신들 다 있었고 가문 앞에서 을묘사변 당시 전사하는 홍계훈도 있었고 서양 외교관들하고 외교관 부인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열은 연회가 정말 그 외국 공사를 다 오니까 얼마나 또 사내 진물을 잘 꾸며놨겠어요. 와인도 등장했고 우리 전통 음주도 그 다음에 무희도 등장하고 소리꾼도 등장하고 춤추는 사람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연회를 열었는데 그 현장에 있던 분의 기록에 의하면은 정말 휘황찬란한 경회로 연못에 등이 이렇게 비치면서 밤의 연회가 늦게까지 자정까지도 진행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조선 개국으로부터 530년이기도 하고 또 청일전쟁에서 나라가 꼴딱 망했다가 되살아났고 그로부터 한 달 남짓 돼서 명성하고 시해됐죠. 자, 이런 것을 겪고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을 했죠. 임금으로서 얼마나 체면손상입니까? 돌아왔어. 그 임금뿐만 아니라 정부 대신들 뭘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거 치욕스럽고 정말 절망적이겠어요. 그 뭔가를 좀 새로 환기하는 거. 그래서 독립협회도 등장하고 동신문도 발간하고 독립문 건립운동도 있지만 정부 사이드에서 취한 조치가 바로 고종의 황제주기를 통해서 청나라는 우리를 뭐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일본은 인정하지 않았어. 이제 아관파천 이후 돌아왔으니까 일본의 간섭으로 벗어났어. 그 틈을 이용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요 논란이 있어요. 야, 우리가 칭제 권원, 황제를 칭하고 권원, 연호를 우리 독자적으로 쓰자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중국의 연호 썼죠. 명나라의 연호 쓰고 청나라의 연호 쓰고. 자, 그런데 유생들은 유인석이나 최익현 이런 분들 기록 보면은
이거 망령되이 소중화의 나라에서 어떻게 중국이나 하는 이러한 황제를 칭하느냐. 이게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일본이 천황 아니에요? 일본 저놈들 오랑캐란 말이에요. 중국에 대해서 뭣도 모르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천황이라고 칭한다고. 왜 우리가 외색을 따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저 서양 외교관들은 그 열광 누가 알아죠? 황제 칭하거나 말거나 우리 상관없다. 또 신지 기준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형식적인 우위보다는 내실에 힘써야 된다.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